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시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새 남녀의 수상한 정비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날 항상 뵙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닌데. 조국 교수님 특별히 뵈려고 나왔습니다. 학점 로비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수업은 다 들었습니다. 그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방송 빼먹고 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채널A 방송도 빼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채널A에. 채널A요? 뭐 갑자기 배가 아프다거나. 아니요,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니 왜 시사정비소 간다고 당당히 그래, 얘기를 못해요? 부끄러워요? 싫어할 것 같은데. 딸릴까봐. 그러니까 경쟁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네. 오늘 김남국 변호사님도 함께 저희가 완전체로 시사정비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저희가 꼽아봤더니 횟수로 이렇게 올라온 건 44회라고 4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일 1건 빼고요. 실건 빼고. 근데 저희가 1부, 2부로 나눠서 올린 것들 그다음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것들 하니까 사실상 오늘이 거의 50회 특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딱 50회에 맞춰서 조국 교수님 나와주셨는데요. 일단 뜨거운 박수로 조국 교수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 시사정비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시사정비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법 가르치고 있는 조국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탄핵 전에 옆에 계신 김광진 의원께서 한번 꼭 나와달라고 공갈 회유 협박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페이스북으로 하셨다고. 그쵸? 페이스북 메시지로 섭외를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이게 섭외가 됐다 네. 얘기를 했더니 여기 분들이 엄청 친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친하다고 해야 되는데 친하다고 하기엔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근데 여튼 페이스북 쪽지로도 이렇게 섭외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여러분도 김 의원님이 이제 그동안 매우 활약을 많이 하셨고 그걸 보고 제가 한번 도와드려야겠다 마음 먹었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여러 질문들이 무거운 질문들이 있는데 사실은 페북에 한 분이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질문에 꼭 걸맞는 일이 오늘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일이죠? 그 교수님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댓글에도 다셨더라고요. 김현 의원님이 네. 이걸 꼭 물어봐줘야 된다. 짧아요. 아주 한 줄이야. 길치시죠? 이렇게 물어봐달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이 건물을 잘 못 찾아가지고 당황하셨어요. 예. 원래 좀 그러십니까? 길치는 아니고 김 의원님은 여의도에서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여의도는 제가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일방 통행이 워낙 많아서 잘못하면 놓쳐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우연히 헤매고 있으니까 김 의원님을 만나서 알려주신 게 있고 오늘 여기는 제가 여기는 뭐 동네를 잘 모르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쳤더니 똑같은 이름의 이 건물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네. 1차, 2차 이렇게 네. 있는데 똑같이 가산구에 있어서 제가 먼저 간 곳은 2차였어요. 예. 주차까지 했더니 A동, B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날 또 안 받아. 아마 이 방송 중에 있던 것 제가 같습니다. 이 라이브 때문에 네. 꺼놔가지고 핸드폰을. 페북 메시지에 지금 1차, 2차를 그 딱 적시해 주시 않으셨어요. 많은 많은 법률적인 고민들이 있는데 법실무에서 우리 김 변호사님 경험을 나을 거라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국 교수님 하면 이게 가장 전문가잖아요. 올해 한국 야구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거는 뭐 비전문가 입장에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트가 우승합니다. 요즘 감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그 분야가 가장 전문가시라고 또 어떤 분이 페북에 남겨주셨더라고요. 예. 페북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학창 시절에 나경원 어머님하고 같이 학창 시절 보내셨는데 그렇죠. 예. 나경원 어머님이 그 조국 교수님한테 대시를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가요? 나 의원님은 대학 다닐 때부터 사귀던 분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남편이신 분하고 사귀었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네. 나 의원님도 제 스타일이 아니고 저도 나 의원님 아니었을 거다. 제 스타일이 아니죠. 서로 스타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떤 면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아마 서로 아마 그분의 살아온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두가 서로 상대방 이성에 대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나 의원님은 그때도 제가 제 동기 중에서 뭐 제일 미녀가 아니었을까. 대시하는 남자들이 많았죠. 네. 선후배들 동기들이 많았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또 아주 저는 친하게 지낸 편입니다. 네. 친하게 지냈고 나 의원님 노트를 매우 많이 빌렸어요. 제가. 네. 제가 수업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 의원님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셨는데 네. 그 외모도 감당이 안 될 치명적인 무슨 단점 같은 게 있었나요? 자꾸 이렇게 뭔가 단점을 아니 너무 정색하시길래 뭔가 정치적인 답을 구하는 것 같은데. 뭐 기사 내쓰는 건가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본인도 외모가 나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외모로는 이 뭔가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자 진짜 이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휴정비 시간에요 몇 가지 이제 큰 테마로 가장 첫 번째는 이번 대선 전국이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은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두 번째는 요즘 뭐 개헌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개헌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고민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20일 월요일 날 오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21일이죠. 내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첫 소환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향후의 전국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 관련한 이야기들 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난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는 선언하지 않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 근데 그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의 부산 토크 콘서트에도 참여하시고 그런데도 누구를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지난 대선 시기는 뭐 제가 아시다시피 뭐 후보의 지지 연설도 했고 이런 상황이었고 또 지난 총선 전후에도 뭐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시기 혁신위원도 했습니다만은 이번 시기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제가 특정 캠프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각 후보들에게 말씀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 물론 이제 뭐 지난 부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마침 부산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잠시 나와달라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들 좀 들을 거죠. 예. 지금 토론회도 계속 하고 있고 어쨌든 경선 과정 중에 있잖아요. 이 경선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전 혁신위원장으로서. 네. 지금 경선 과정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보자면 1위니까 약간 더 진보적이고 더 개혁적으로 보이는 느낌을 주는 이재명 시장이 있고 약간 보수적이고 안정적 느낌을 주는 안희정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재밌는 거는 원래 보면 정당과 최성 후보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고 최 후보님 죄송합니다. 근데 보통 정당과 정당 사이에 보수 진보 대결이 붙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이 사실상 이렇게 거의 뭐 괴멸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더민주 즉 같은 정당 안에서 후보끼리 진보 보수의 싸움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서는 좀 크게 봐서는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민주건 그 이전에 통상 민주당이라 부르는 정당의 성격 자체가 진보와 보수, 특히 이제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의 연합 정당을 유지해 왔습니다. 네. 그 연합 정당을 유지해 온 상태에서 논쟁을 벌여왔는데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안 의원이 사실 계셨다면 지금의 안희정 의원 비슷한 스탠스를 취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중도 보수를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한쪽은 전통적인 지지층을 강조한 입장 경쟁이 서로서로 붙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로는 좋은 일이다. 즉 더민주의 기본적인 자장이라 그럴까요? 자장이 넓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우려하는 거는 약간 도를 넘는 좀 논쟁은 있는 것 같아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국 교수님께서 사실은 지금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혹시 안희정 지사님에 대한 판단이나 뭐 지지 선언을 하실 의향은 또 있으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중도 성향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안희정 지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와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뭐 우리 뭐 민주당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 박빙을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압도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이길 것인지 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현재 세 분에 대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적은 없는데요. 네 분이라니까요. 제가 최시양님 책에 추천서가 있었어요. 옛날에 큰일 났네. 저는 개인적 소위 성향을 얘기하자면 저는 안희정 지사보다는 진보적 입장입니다. 모든 정책이나 뭐 가치관 등등등에 있어서 또 정치적 현재의 정치적 관점을 바라보는 데서 그러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전 대연정 반대합니다.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 저의 가치관의 기준에서 대연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도 협치는 필요하죠. 근데 연정 문제는 당과 당으로 세력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보고 있고 또 뭐 바른정당이나 또는 자유한국당 중에서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다고 심지어 생각해요. 근데 당과 당의 문제는 다르다는 생각을 한 것이 저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 안 지사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그거는 제가 안 지사님의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안 지사님의 기본 스타일을 보시면 저는 이제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본인이 유리할 때건 불리할 때건 자신의 정당을 뭐 탈당하건 신당을 만들건 어떤 방식으로 그런 걸 전혀 취하지 않고 안 좋은 조건에서도 민주당을 지켜왔다는 점 이건 아주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한국 정당 문화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와는 저보다 약간 좀 보수적인 분이시긴 하지만 그와 별도로 이 개인적으로 이 사람 인간적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면과 별도로 실제 뭐 만나 보셨겠습니다만 안 지사께서 아주 외모도 출중하시고 이런 거 외에 실제 언변도 아주 좋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푸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몇 번 뵙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견해차가 있다는 것과 별도로 아주 그 정치인으로서는 매우 큰 장점을 갖고 계시죠. 그 두 번째 질문으로 그 경선 결과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는지. 이거 말하면 아주 다 싫어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4월 3일 경선이 있고 그 다음에 결선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제가 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현재 이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 참여 경선하게 되면 약 200만 명 이미 넘었고 그게 더 많아질 건데 이 학문적으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한 150만 정도를 넘게 되면 아무리 당원이 동원되고 지지자가 동원된다 하더라도 통상의 여론조사의 범위를 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것과는 좀 다른 건데 저희가 이제 1차 발표한 날 4월 3일이잖아요. 그날 이제 결정될 저는 문캠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날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꼼꼼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4월 3일이라고 하는 날의 특수성이 있는데 4.3이라고 하는 그날 당 행사를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제주 지역에 또 요구가 있어가지고 추미애 당대표는 그 전당대회 행사장보다 4.3 추념식을 가시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그냥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보면 민주당이 지금 보수층이 탄핵으로 국면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민주당이 어쨌든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럼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민주당 쪽에 유리할지 뭐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면. 저는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답을 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의 연합 정당인데 따라서 중도 진보 외에 중도 보수를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네. 그렇기 위한 여러 가지 사람이든 정책이든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런데 이 중도 보수 쪽 또는 중간층,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후보 또는 정당을 바꿉니다. 어떨 때는 반기문을 지지했다가 그다음에 반기문이 빠져나가면 또 누구를 지지했다가 황교안으로 왔다가 황교안이 빠지면 또 표가 갈라졌다가 이제 이분들은 그 제가 비하해서가 아니라 네. 특별한 자신의 정책이나 이념이 확고하지 않은 분들이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정당이든 간에 이건 뭐 정치학 이론이기도 한데 중간층, 중도층에 맞춰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은 이기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확실한 가치와 정책이 무엇인가 밝히고 굳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중간층을 가져오려고 할 때만 그 선거 정당은 이긴다. 그 선거의 정당은 이긴다는 것이 뭐 모든 나라에 관철되는 법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민주 문제는 저는 당연히 중간층, 심지어는 또 보수층까지 포섭하는 여러 가지 모시고 인물이든 정책이든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대연정은 좀 곤란하다고 보는데 그와 별도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더민주의 자기 정체성을 잃으면 이건 저는 뭐 정당이건 정치이건 망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네. 이번 대선만이 아니라 이번 대선 이후에 곧 내년에 18년 지선이 있어요. 지방선거가 있어요. 20년에 총선이 있어요. 쭉 이어진 선거에서 저 정당의 칼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된다. 저는 이런 비유를 쓰고 싶은데 정당 또는 정치인은 일종의 상품입니다. 그 비교하자면 네. 정치 상품입니다. 근데 그 유권자는 소비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상품을 구입할 것인가 저 상품을 구입할 것인가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근데 이재명 그럼 어떤 상품인지 딱 머릿속에 네. 딱 각인이 됩니다. 네. 문재명도 또 문재인도 또는 뭐 그 안철수도 또는 안희정도 어떤 상품인지가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 상품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을 알고 사람들이 이제 그 상품을 사요. 그 다음에 자기 상품만으로 안 되면 연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상품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또는 저 정당이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정당 정치인을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4년 또는 5년 주게 됩니다. 네. 그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구입했을 때 이 사람을 4년 또는 5년간 쓰는 거죠. 4년 5년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기본이 뭔지 이제 변형 형태 말고 기본 상품의 사용 용법이 있잖아요. 용도가 있잖아요. 이게 불분명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덤으로 추가하는 건 오케이다. 당연히 네. 그래야 된다. 네, 정치인에 대한 어떤 대권 주자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보다 친절하게 유권자에게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요 사용 설명서가 가장 좀 불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은 후보라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야 통틀어서 이 사람 진짜 뭐 하려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뭐 자유한국당 모든 후보 도무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네. 뭐 굳이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알 수가 있죠. 그 유권자가 막 노력을 하면 알 수 있는데 그건 이미 정당으로서 이제 패배한 것이고 정치로 패배한 것이라고 보고 거기 나오는 뭐 9분인지 10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사실상 이번 대선은 포기했다고 봅니다. 정당으로서도 포기를 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을 대비해서 지금 다 나오시는 거죠. 거기가 9분이었는데 6분으로. 근데 컷오프가 됐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잘 없어서 그렇지 이미 컷오프가 돼가지고 조경태 의원과 김진 그 논설위원 그다음에 청년위원장 하셨던 분 세 분은 그 공탁금이 1억이거든요. 네. 1억 내고 15분 연설하고 1억 날린 거예요. 딱 그렇게 세 분 컷오프 되고 분당 7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당 700만 원. 그래서 6분이 남았는데 오늘 또 2차 컷오프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4분만 최종 후보가 되거든요. 물론 아무도 관심은 없겠지만 그렇다는 상황을 알려. 근데 뭔가 역동적이긴 하네요. 한 명 막 2명, 3명씩 막 떨어져 나가는데 슈퍼스타 K야. 그러니까. 4번 잘라 막. 그래야 어디 돈이 아깝다 되거든. 그래도 그분들은 그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 내 대권 후보 돈을 그만큼 쓰고도 떨어지고 난 뒤도 왜 나가시냐 하면 이제 그 순간 자기가 대권 후보의 반열에 올랐다고 주장하시죠. 또 대우를 요구하기 때문에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면 후원금을 따로 또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국회의원 그렇죠. 후원회 말고. 게다가 국회의원은 1억 5천밖에 못 하잖아요.
대선 주자 예비 후보일 경우 24억까지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죠. 그걸 모아서 다음 총선 지선을 준비하는 거죠. 사실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갈 때 다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해서 돈을 걷는다고 합니다. 후원금을 받는데 안 나가버리면 사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떨어진 걸 알면서도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교수님께 또 궁금한 게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좀 센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뭐 센 발언을 떠나서 이게 센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막말에 가깝고 패륜적인 말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9.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국 교수님께서는 홍준표 지사에 대한 평가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부터 답드리자면, 저는 홍 지사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라이벌 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다 잊혀졌지만 홍 지사가 출발할 때를 보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노무현 의원이 홍 지사 보고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홍이 노합니다. 그리고 저 바꾸죠. 그런데 그 뒤에 홍 지사는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됐잖아요. 자기는 안 됐잖아요. 그 정치인들 사회에서 본인은 계속 끊임없이 일종의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 뒤집으면 열등 콤플렉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주 과격하고 정말 무도한 그런 이제 발언들을 일삼고 있는데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저는 이런 홍준표 지사가 지금 10% 얻고 있는데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홍 지사의 현재 발언 수준을 보면, 하는 행태를 보면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또는 고정적 지지층인 이른바 친박의 의식 수준과 똑같아. 그걸 정확히 반영해 주는 거죠. 즉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최순실 그 게이트를 옹호하고 지금 태극기를 모욕하면서 태극기 들고 촛불을 시위를 하는 친박 시위를 하는 이런 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한 10%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저는 지지층은 자신의 지도자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동질화가 돼야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준표 지사의 지지층은 누구냐? 친박 집회에 나온 분들이죠. 그분들이 좋아할 말을 계속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상품으로서 서비스를 하는 거고, 전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 지사께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되시면 경남도지사 선거를 다시 새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교수님 출마하시는 겁니까? 물론 제 선산이 경남에 있긴 한데 이 말은 뭔가 조금 의미심장한데. 전혀 네. 제 고향이 부산인데 실제 저희 부모님의 고향, 아버님의 고향은 이제 경남이겠죠. 당시는 부산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근데 경남,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경남에 가보면 홍 지사에 대한 원성이 어마어마하다고 보면 되죠. 우리 시사형 배소가 우리의 입장들도 막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의 그 퀴즈쇼 하는 우린 질문만 하고 자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막 이런 뭐 청문회에서 상황으로 수업 듣는 것처럼 지금 메모하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김남국 변호사도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안 됩니다. 저는 오늘 홍준표 의원 얘기를 했으니까 홍준표 의원이 지금 막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근데 기억나는 게 무죄 받았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홍준표 이 지사는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묻지 않기로 저한테 지난번에 무죄가 됐으면 이제 예측이라도 해보세요. 대법 판결 어떻게 날지. 제가 예측을 좀 하기에는 조금 감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일단은 드러난 것은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이고요.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항소심이면은 2차까지 지금 무죄가 난 거예요? 2심까지는 무죄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으로 갔는데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심,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사실은 존중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무죄 받은 것이 그럼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죠. 아, 정확히 예, 얘기해 보면. 예. 제가 만약 그거를 단정적으로 말하면 홍준표 전 지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좀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적어도 증거가 이제 없다. 예, 원심 판단은 유죄로 확정할 정도의 증거가 있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더라도 이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좀 우리 높지는 않아 한명숙 보입니다. 총리는 증거 없어도 막 의자가 받았다 이런 걸로도 다 구속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진짜 홍 지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제공자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결정탄 거죠. 여기서 제가 김남국 네, 변호사님 네. 살려드릴게요. 다른 얘기를 하자면 아 넘어가는 걸로. 네. 이번- 근데 이거는 네. 좀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홍준표 지사가 자꾸 노무현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허위 사실이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음. 부분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가까이 대고 말하면 저는 멀리 때려. 왜냐하면 허위 사실 명백한 허위 사실인 게 이거와 관련해서 조현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차명 계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실형 8개월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넘어서서 아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차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하면 거의 한 3차례 4차례를 이야기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형사법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일부러 공격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의도적으로. 맞아요. 그럼 관심을 안 주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네요. 예. 아까 뭐 말씀하시려고 네, 하던 거. 이번 주말에 이분 진짜 꼭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홍석현 중앙일보 JTBC 전 회장이죠. 이제는 이분이 거의 대선 출마하는 것처럼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진짜? 보수 진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 논란이 많고 그리고 누군가를 뭐 서포트해 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이거에 대한 지금 전망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 이거 뭐 저 예상하기 힘든데 원래 이제 홍 지사 그 홍석현 회장께서 원래 보면 반기문 씨의 자리에 가게 돼 있었던 거죠. 굳이 얘기하면 유엔 사무총장 옛날에. 자리에. 예. 그러니까 네. 주미 대사하고 네.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하고 하는 것이 본인의 가장 큰 꿈이었는데 삼성 엑스파일이 터지면서 모두 무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기문 씨가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우리 반기문은 그 어떻게 보면 플랜 B였던 거죠 당시 시점에서. 예. 그 점에서 이제 홍 회장께서는 좀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자신이 일종의 꿈이 있었을 것인데 그게 있을 거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갑자기 나오게 됐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네. 이분에 대한 어떤 책도 나오고 또 작년 말부터 지금 최근에 떴습니다만 각종 조직도 만들고 저는 뭐 정당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정당 만들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당선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 이후를 생각하면서 움직이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본인이 이제 막 지금 한 2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출마를 할 것인가 많이 계산을 해보실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JTBC 회장직을 그만뒀다는 얘기는 이번 출마든 아니든 간에 이제 완전 이쪽 이른바 정치판으로 들어오시겠다는 선택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출마 선언하시고 제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 언급하신 이야기가 좀 엉뚱하게 홍라희 여사가 지금 뭐 이재명 구속에 뭐 되게 애통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용 구속에. 아 그렇죠. 갑자기 이재명을 깜짝 놀랐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일단이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치매 얘기 들어요. 제 길은 잘 찾는데 일은 사람 이름 좀 헷갈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엉뚱한 소리를 하셔가지고 아니 왜 구속된 사람 어머니의 심경을 왜 대선 출마하면서 그 본인 입을 통해서 뭐 이야기 자기 누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어제 이제 이 일이 벌어지고 저도 이제 그 정치부에 있던 기자 중에 여기 이제 비서실로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이제 이게 뜨니까 네. 새벽에 서로 통화를 했어. 뭔 일이냐? 뭐 이제 진짜 출마하냐 안 하냐? 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출마 안 해요. 출마 안 한다니까 막 이제 막 하고 싸웠어.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야 정치인 대변인들이 받는 고통이 뭔지 알겠네요. 이제 하는 거야. 공세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형 근데 혹시 그 찌라시에 문재인 캠프 지지 선언한다고 거기 찌라시가 지금 도는데 캠프에서 뭔 얘기가 있어요? 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이 나한테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게 자기들도 별의별 말들이 지금 네. 막 다 떠들고 있는가 봐요. 비서실도 모르는 찌라시들이 그냥 막 돌고 있고. 네. 소문이 엄청나죠. 사실 아. 작년 하반기에 홍석현 대망론 유사한 책 모 언론사 기자가 책까지 썼어요. 네. 그래서 뭐 그때부터 막 이게 자가 발전이냐 타가 발전이냐 온갖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그거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뭐 홍 지사께서는 전 반기문 총장보다는 더 이렇게 현명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내에 뭐 있었고 여시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이야기들이 맞아요. 계속 조직도 흘러나오면서 그랬죠. 자, 이렇게 대선 전망은 잠깐 이렇게 훑어보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이 이제 내일의 상황일 텐데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검찰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의 지점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보면 내일 정상적으로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출두할 수밖에 없죠. 네.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난 헌재 과정에서 맹활약하셨던 박근혜 대리인단들의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 다들 지금 사후적 평가를 합니다만은 저는 요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검찰 조사, 지난 특검 조사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았으면 그때는 현직 대통령으로 받는 거예요. 네. 그럼 첫째 포토라인에 안 섭니다. 그 다음에 장소가 그 청와대 안이거나 청와대 근처에 있는 안 갑니다. 그리고 질문의 강도, 추궁의 강도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이고 아직 탄핵이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당시 변호인단들이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떠나서 법적으로 이제 변호를 해야 한 직업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다 이제 막 난리를 쳐가지고 헌재에서도 그냥 시쳇말로 깽판을 치면서 재판관을 화나게 했거든요. 지금 이제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훨씬 강도 높게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준비를 변호인단이 좀 했겠지만 저는 만만치 않을 거다. 첫째는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온라인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 종범실록이 있거든요. 안종범 수석의 정범실록 이 수첩이 꼼꼼히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막강한 증거가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 얘기될 수 있는 최순실, 이재용 등등이 이미 모두 구속되어 있습니다. 공범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일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약간 이런 아까 법률적인 측면에서 형평성 이런 것, 그 다음에 박근혜 씨의 그 범죄의 중대성, 혐의의 중대성 이런 거 외에 지금 제대로 안 하면 대선 이후에 검찰 개혁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전 검찰도 세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변호와 관련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변호인이 지금 9명이 선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뭔가 자기 전문 분야 나왔다고 눈빛이 철렁철렁해졌어.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예컨대 우리가 형사범죄를 공동으로 수임해서 변호를 한다라고 하면 의뢰인을 만날 때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변호를 한다라고 하면 변호인단에 적어도 한 6, 7명은 함께 들어가 가지고 회의를 하고 의뢰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들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유영하 변호사하고 손봉규 변호사 2명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한 8시간 정도 들어가고 손봉규 변호사는 한 1-2시간 정도만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이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9명과 직접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유영하 변호사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 변호사하고만. 즉 이 말은 변호인단이 9명이 있는데 소통도 이 사람하고만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영하 변호사는 물론 이제 변호사이긴 하지만 정치인이라고 좀 평가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정말 중대한 내일 조사로서 구속이 되냐 마냐한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의 어떤 통치할 때의 어떤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하고 소통하고 싶은 사람만 소통을 하고 나머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소통을 하라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변호인을 6명 데리고 가면 확실히 유리한가요?
저도 궁금해요. 네. 그런 게. 한 명 뭐 내가 제일 믿고 예를 들면은 지난번 그 뭐 서석구 너 김평우 이런 사람 다 데리고 가는 것보다 내가 믿을 만한 진짜 변호인 한 명 데리고 가는 게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전관예우처럼 막 그런 병풍이 필요한 거 말고 네네. 실제 법리로 봤을 때 변호인을 여러 명 데리고 가면 검사랑도 6명이 막 이렇게 싸웁니까? 아 그러지는 않고요. 어. 사실은 이제 입회하게 되면 사실은 매우 불편합니다. 변호사는. 왜냐면은 그 수사관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개입해서 조언을 해줄 수 없고 그냥 옆에 가만히 망부석처럼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명이 간다고 해서 크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렇게 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많은 이유는 실제로 변론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범죄 항목으로 따지면 13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한 명이 수많은 기록을 혼자서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파트별로 나눠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냥 뭐 이름만 올리는 그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맡은 파트별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9명 정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김평우 변호사는 집 앞에 갔냐 안 갔냐 막 하더니 지금 미국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니까 미국에서 벌써 도착했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그러니까 능력이.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규직 그래요? TV에 15일날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차량을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실에서 요청한 차량을 타고 들어갔다라는 건데 지금 차량에 썬팅이 많이 됐는지 일단은 기자들에 의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아 들어간 것도. 그러니까 네. 꿈꾼 것 같아요 저는. 네, 저 사실 거짓말 같아요. 아니 그리고 진짜 그 참 올림머리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 행사를 나가려면 사람을 쓰는 것은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집에만 지금 3일째 4일째 있는데도 날마다 그 미용사가 온다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하지 그걸? 집에 장 PD 있으면서. 이해하세요? 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여야지 뭐. 근데 그 아까 그 유영아 네. 변호사가 처음에 변호인 선임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네. 박근혜 대통령 여성으로서의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줘야 된다 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왜 그 집에만 있는데 매일 그 미용사가 들어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걸까요? 유영아 말도 변호사 좀, 얘기하니까 조국 교수님하고의 에피소드가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거? 어떤 뭔데요? 에피소드가요? 아니 그 좀 친한 척 해야 되잖아요. 뭐 자주 봤다고. 근데 네. 뭐 사적으로 본 건 아니고 제가 조국 교수님을 가장 처음에 실물로 봤던 게 그 유영아 변호사와 연관이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그 이하경 의원님하고 순천에서 오랫동안 이제 YMC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4.11 총선 때 그때는 의원 당선되기 전에 제가 최고위원이었고 네. 이제 이하경 의원님이 군포에서 출마를 이제 하려고 그 개업식 아니고 뭐라 그러죠? 출판 기념일? 아니 사무실 여는 거. 개소식. 개소식. 정신이 아니야 지금 김광규 개소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조국 교수님이 이하경 의원님의 후원회장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 첫 번째 셀럽이야. 진짜 그 사진으로만 보던 그 얼굴을 진짜로 봤는데 의도인지 아니면 의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머리를 항상 이렇게 넘겨요. 이 머리를 넘김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5년 전에. 그래서 머리 스타일 따라하신 거예요. 방향이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제 버릇이에요. 이게 앞머리 자꾸 내려와서 이게 버릇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받고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이하경 의원님하고는 저하고는 사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약간 우리 뭐 가지가 그까지로 갑니다만 전혀 모르는 분이고 물론 이제 사적으로는 모르지만 공적으로는 아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 유영아 의원과 군포에서 붙게 됐죠. 붙게 되었고 유영아 의원이 그 당시 이하경 의원을 어떻게 공격했나 하면 이 사람이 유신 말기에 강도 전과가 있다라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실제 강도 전과라는 게 기록에 있어요. 그러면서 군포 지역에도 뿌리고 전국적으로도 계속 공세를 가하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강도범을 갖다가 이렇게 하냐라고 공격을 해온 거죠. 근데 저는 뭐 그 전까지는 이하경 의원님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제가 후원회장 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고 지연 학연 뭐 일체연이 없었어요. 근데 딱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성질이 나빠서 열이 확 받은 거죠. 열이 확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이하경 의원이 당시에 유신 시절에 실제로는 뭐 그 유신 시절에 그 반유신 투쟁을 하던 과정에서 그 그룹이 일부가 그 재벌집을 들어가는데 이하경 의원은 실제 그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다 뭉뚱그려서 강도로 몰아버리니까 제가 화가 나서 이하경이 강도면 나도 강도다라고 이제 공격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하경 의원님이 연락을 와서 고맙다. 그러면서 근데 아예 후원회장을 해달라 해서 그때 제가 맡아서 그 개소식에 간 거죠. 예, 아니 근데 유영하 그 변호사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실제로 당 대표나 아니면 뭐 최고위원 정도만 돼도 선거 때 한 지역구에 한 번 유세를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전국에 250 몇 개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당시에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이 군포에 3번을 왔어요. 3번을. 맞아요. 그래서 3번을 오면서 그 3번 사거리에 있는 곳을 완전히 그냥 독점을 해가지고 그때는 또 짱짱했잖아요.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아 근데 한 번 올 때마다 이게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대표도 어떻게든 좀 모셔가려고 하는데 일정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당시 대표가 누구셨어요? 한명숙 대표. 그래서 한 번 대표 가시고 저도 그때 3번 갔는데 저는 그때 별 의미가 없지. 근데 아니 본인 3번 간 걸 뭐하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의미 없다고요. 근데 그때 하여튼 그렇게 박근혜가 당선시키고 싶어했던 맞아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믿는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그때부터도 믿었고 지금도 그만큼 믿고 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사적인 이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강하게 믿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좀 돌아가자면 결국 이제 내일 소화는 될 거다.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서 뭐 하긴 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면 바로 구속이 되나? 아니면 그냥 한번 조사 몇 시간 받고 나면 그 뒤로는 끝나는 건가라고 하는 이제 절차적 법리적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제가 이제 담당 검사라면 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라면 무조건 청구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요? 아니면 일단 집으로 보내드리고? 그거는 이제 그 내일 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검찰 입장에서는 뭐 국민적 대의를 위해서 뭐 등등 아니라 아주 검찰의 관점에서만 보면 영장 청구를 할 것 같아요. 제가 김수남이라면 잃을 게 없다. 당장 검찰로서 잃을 게 하나도 없다. 영장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버리면 우리는 뭐 할 도리 다 했다라고 법원이 책임질 일이고 법원으로 화살이 뭐 가겠죠. 그리고 자기로서는 이제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또 청구한다고 해서 전혀 청구 안 할 이유가 없는 조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검찰이 현 시점에서 청구를 안 한다, 그럼 공격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저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잠시 이 와중에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채팅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 있으면 그 PD님들이 조금 괜찮은 질문들은 조금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조국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입장에서 볼 때 내일 검찰에 가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본인의 어떤 형량을 깎는데 더 유리할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계속 부인해 왔잖아요,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근데 가서 지금처럼 계속 뭐 나는 전혀 뭐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박근혜한테 유리할지, 아니면 조금 이제 겸허하게 내가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 잘못했고 이제 좀 뭐 내가 좀 뉘우치고 있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게 나을지,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고 방식이나 또 그 변호인단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첫 번째 걸로 할 것 같습니다. 모두 끝까지 부인할 것 같습니다. 예상은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불리한 건가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불리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맨 처음에 매우 놀랍고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네. 그때 딱 한 번 사과를 하고 그 뒤부터는 모두 부인인데, 사실은 물론 역사적 과정이지만 그 시점에서 전면적 고백하고 이선 후퇴하고 그랬으면 뭐 탄핵이 공보가 없었겠죠.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사건 터지니까 사과해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뒤집기 부인하면서 사람들이 화가 점점 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 검찰의 수사에서 이 돈 액수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건 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특별 형법 적용 대상이라서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형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죄 판결 말씀하셔서 지난주에 우리 김남국 변호사는 법리로만 치면 정치적인 것 빼고 법리로만 치면 무기징역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법률에만 보면 법률에만 보면 진짜 뭐 그 좀 맞는 말씀이라 보고요. 얼굴 빨개졌는데 법률로만 보면 이게 매우 액수가 유죄가 전제가 되면 형량이 매우 높아질 거고 뭐 집행유예 완전히 불가능하고요. 실형 뭐 아무리 모든 걸 반환해서 깎아 주더라도 실형 5년은 좋게 나온다. 한 10년은 기본일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당사자가 박근혜 씨가 아니라 어떤 홍길동이다라고 딱 넣어놓으면 이거는 홍길동이라고 넣어둔 상태에서 사람을 다 박을 빼고 해보면 10년 더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전혀 뭐 그럴 분위기는 전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안젤라 제이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통상으로 보면 물적 증거를 먼저 확보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람을 불러서 진술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검찰로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청와대 안에 없을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꼭 필요했다고 본 입장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웠다 하더라도 안에 기록이나 온라인 즉 컴퓨터 안에 있는 거건 컴퓨터 바깥에 있는 서류든 간에 파쇄를 지금 JTBC 보게 되면 26대를 가지고 서류를 파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찾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파쇄할 수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출입 기록 이건 파쇄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에 있는 컴퓨터를 가져오게 되면 물론 디가우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컴퓨터 웬만큼 가져오게 되면 컴퓨터 내부 기록들은 또 지웠다는 자체를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A란 증거가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A란 증거를 지웠다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안 한 이유는 이미 지금 확보된 여러 가지 특검을 통해서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제가 법률가분들이 오실 때마다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청와대 또 다른 어떤. 그렇죠. 근데 검찰이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을 이렇게 딱 데리고 가가지고 청와대로 영장이 있으니까 법원이 발부한 그걸 가지고 집행해서 막는 사람들은 공무집행 방해로 좀 잡아가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법 집행 아닌가요? 아니면 청와대의 안보적 상황을 훨씬 더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더 정상적인 건가요? 첫 번째 게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영장 청구를 하면 판사가 영장을 검토하고 난 뒤에 그 국방이나 안보 관련된 것을 뒤져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영장에서 특정 장소,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 사람의 어떤 물건을 하라고 딱 지목이 되어 있는 거죠. 한정적으로 발부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검토를 한 거죠. 검사나 경찰이 마음대로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 할 테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판사가 검토해보고 거기는 들어가라라고 한 거죠. 근데 그걸 거부했다는 자체는 사실은 청와대가 이제 법치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물론 이제 물리력으로 실제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검찰 수사관 경찰관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밀어붙인다 그러면 거기는 경호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호원들은 총 들고 있으니까 서로 이쪽도 총 들고 있겠죠. 경찰분들은. 그럼 이게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니까 서로 이제 스톱을 하게 된 겁니다만은 법률적으로만 보게 되면 영장이 나오면 영장에 따라야 되는 거죠. 누구든. 제 생각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수사를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밝혀질 것 같은데 최순실 국정농단의 정말 또 다른 축인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까 이런 의구심들이 정말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정말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도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이 지금 검찰의 요직이 다 있죠. 네. 전혀 검찰총장 역시 그렇잖아요. 네, 검찰총장도 뭐 우병우 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병우와 긴밀한 관련이 있을 네. 것이고 우병우 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검찰 또는 뭐 국정원 뭐 등등까지 여러 군데 있는 상태라서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상 이제 저는 김수남 총장이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우병우 수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하고 만약 안 했다 그러면 정권 교체 이후에 모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김수남 총장 입장에서 검찰 자체의 이런 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친 상태에서 네. 조직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 번 검찰총장 및 그 핵심 검사장급들이 회의를 여러 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우병우 얘기가 빠졌을 리가 없다고 보고 우병우에 대한 이 특검에서 나온 수사 결과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저는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에 그 검찰 특검에서 이제 특수본 수사로 지금 수사가 넘어온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특검은 종료가 됐지만 검찰이 이거 뭐 우병우 수사를 포함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열심히 수사할 거다라고 그 상상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 검찰 조직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면 공수처 신설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거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번 수사를 우병우 탈탈 턴다고 해서 다음 정권에서 공수처가 안 생기고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이미 그 대선 주자들은 뭐 계속 공약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과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꾸 결부를 시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이제 검찰총장이 결국 최종적 결정은 총장이 하는데 지금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에게 무슨 말을 한다거나 법무부 장관 없어요. 법무부 차관이 지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럼 검찰총장이 자신의 인사가 걸렸을 때는 청와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은 어느 누구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남아 있는 거는 자신이 김수남 총장이 다음 정권에서 무슨 총장이나 장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사람 자기가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럼 그런 어르신이 그 계신 선배급의 분들은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자기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과거에 지금까지 검찰에 대한 각종 비판 등등을 일거에 상쇄할 수 있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또는 검사들의 본성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기다려봐야겠죠. 뭐. 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검찰 권력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적폐청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적폐청산의 대상이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사안이 검찰에 대한 어떤 검찰 권력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 정리하고 청산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적재적소에 또 적폐를 청산하려고 하면 과거 정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적폐를 청산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이 다음 정권에서는 필요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기도 한 그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는 또 교수님이 또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아마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많은 조언이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많이 얘기되는 주제이고 그 모든 과거에 보면 이제 그 민주당 1기 정부, 2기 정부 모두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 검찰을 쓰는 식으로 바뀌어 왔죠.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도 공수처를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의회 상황이 안 되니까 검사와의 대화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저는 좀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검찰이란 것은 칼이죠. 정권 입장에서는 칼입니다. 쓰기 좋은 칼이죠. 유능하고 예리한 칼인데 이거를 여기에 맛을 들이게 되면 이 칼을 쓰다가 나중에 권력에 힘이 빠지면 이 칼이 자기를 찌르게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공수처를 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만들려고 했는가? 뭐 우리 김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오래 논쟁의 역사, 논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저는 공수처란 게 뭐냐? 쉽게 말하면 현재 박영수 특검 모습을 생각하면 되죠.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올렸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만 했습니다. 그러면 정권 초기부터 지금 민주당 3기 정부가 들어섰다. 그럼 정권 초기부터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어느 정권이 되건 진보 정권이 되건 보수 정권이 되건 여야 합의해서 만들어서 놓으면 알아서 굴러가는 거죠. 좀 노무현 대통령이 꼭 하고 싶어 했던 것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불가능했고 그래서 그 정책을 못 했는데 이게 제도로서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법률가였고 이 제도론자였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들어 두면 그게 굴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야가 누가 집권하든 간에 이 공수처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정치인이건 뭐 재벌이건. 그다음에 검찰은 이제 고 공수처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수사를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참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야 저는 문재인 후보가 본인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 문제를 강하게 얘기를 했고 뭐 그 검찰개혁 책을 지금 이나대 김희대 교수하고 같이 공저까지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법률가로서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를 공수처를 장악해서 뭘 하려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을 거다. 이 제도 자체의 우월성, 우위 그 장점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다 기본적인 건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을 잘 서로 간에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우리 변호사님 공수처의 풀네임이 뭐예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우리 그러면 아니 변호사님 뭘로 보고 지금 그런 질문을? 변호사가 이미 모른다는 게 아니라 듣는 분들은 사실 맞아요. 우리는 그냥 공수처 하지만 그러면은 검찰과 이제 설명해 주긴 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확히 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킨다. 검찰 개혁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이제 8월에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국민의당과 합의를 해서 이용주 의원이 아마 이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발의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실 수 있겠나요? 바로 김진태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회의록을 보게 되면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그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 그 검찰에서 대검 중수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벌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수사를 조금 가지고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수사에 일반 더해서 검찰은 재벌이나 정치나 이런 사람들을 수사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안을 보게 되면 특수본의 일부 기능은 좀 남겨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수사를 또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의 수사는 검찰이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검찰 플러스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검찰뿐만 아니라 여러 뭐 장차관 심지어 포함해서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이나 수석에 대한 수사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이 공수처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검찰 자체를 이렇게 뭐 하는 걸 감사원이나 뭐 이런 데서도 조사를 할 수가 없나요? 검찰은? 네, 지금 검찰 권력 검찰에서 비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검찰에 대한 어떤 비위 첩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검찰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이 사건 자체를 검찰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한 것을 본인 스스로 수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막겠다라고 해서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뭐 권한이 어디까지냐, 수사권만 줄 것이냐, 기소권까지 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기소권까지 줘야지 온전하게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처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도 문재인 전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기소권까지 가진 어떤 그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자유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안희정 후보는 이거 옥상옥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론으로 민주당의 당론은 어떤가요? 이거 오래전부터 뭐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당론으로 알고 그럼 안희정 있습니다만은. 지사, 그 문재인 후보 말대로 안희정 지사의 안이 좀 당론하고 좀 어긋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옥상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감시하게 하면 그러면 공수처에서 비리가 나오면 공수처를 위한 또 감시기구를 또 만들어야 되냐 이런 건 좀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좀 억지스럽지 않나? 이거 억지 아닌가? 검찰이 있는 거죠. 검찰이 하는 검찰이 거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전혀 옥상옥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검찰 위에 공처가 있는 게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거죠. 이 위 상하가 그렇죠, 아니라 병행해 있으면서 각자 역할을 맡고 서로 견제하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옥상옥 얘기는 안 지사께서 전혀 공수처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은 아래서든 옆에서든 누가 관리 감독하지 말라는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의 막강한 권력 안에. 자, 이렇게 때문에 걱정입니다. 예,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아까 저희가 4가지 주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2가지 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이어서 더 얘기 나눠야 될 것 같고요. 1부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이 김남국 변호사 노래 신청곡 제가 노래를 신청하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예. 그 힐더 월드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무능중학교 방송반 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네 그 김광진 의원님 처제하고 저하고 방송반 동기 동창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점심 시간마다 이 노래를 틀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방송반 스타일로 노래 소개해 주세요. 직접 부르세요. 그냥. 자, 네. 그 여러분 그 마이클 잭슨의 힐더 월드 듣겠습니다. 에이, 잘났다. 다시. 아 근데 이거 부끄러워서 다시. 이거. 예. 아 뭐라 그러죠 근데? DJ처럼. DJ처럼. 못 하겠어요. 처제 물 건너 갔다. 물 건너 갔네. 예. 자, 여러분 1부 마무리하면서요.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듣고 광고까지 듣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